자, 그러면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인데요. 이 글은 무슨 글이냐면 고전소설 중에서 운영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슬픈 소설이에요. 근데 그 운영전 안에서 운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진사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금지된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둘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들어있는 편지를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건데 편지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편지라는 단어를 고등학생에선 편지글 이런 식으로 안 써요. 이걸 좀 더 고급진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문서, 그렇죠. 서간문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금지된 사랑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금지된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말이 필연적으로 어때? 비극적이겠네요. 그 다음 얘들아, 이 비극적인 마음이 슬프잖아.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쓰기 때문에 감상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상은 음악을 감상하다 그 뜻이 아니라요. 어떤 감성에 취하여서 어떠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을 깊게 표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랑? 네, 비극적인 사랑이 주제입니다. 왜요? 한 사람은 궁녀고요. 한 사람은 선비입니다. 근데 당시의 궁녀는요, 자신의 주인에게 속한 몸이라 외간 남자와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극적인 사랑이 됐겠죠. 자, 신분이 다른 남녀 바로 나왔네요. 궁녀와 양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좀 보편적으로 겪는 감정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겪는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이거 고전소설이라고 했잖아. 말투가 막 현대식일 수는 없겠죠? 어떤 말투를 쓸까요? 네, 고전적인 말투를 사용할 겁니다. 고전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누구한테 보내요? 김진사가 운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인 궁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김진사가요, 자신의 속마음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김진사가 누구를? 운영이를 사랑하게 됐네요.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얘들아 도성이 어디냐면 한양 도성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양 도성.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하면 아마도 서대문 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니 서대문이? 글쎄요. 홍제 쪽? 그 근처가 서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서울이 훨씬 더 작아서 동대문, 남대문, 뭐 서대문 이렇게 대문들 있잖아요. 그 대문 안쪽이 한양이었어요. 그 밖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근데 한양 도성 서쪽을 왜 향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냐면 운영이는요. 운영이는 왕에게 속한 궁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군에 속한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 왕자를 모시는 궁녀였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왕자들도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나와서 살았었어. 궁 안에서 살지 않고. 왕위를 이을 왕자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사는 곳이 어디 있었냐면 한양 도성 서쪽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이가 있었던 곳이 여기겠죠. 여기를 향한다는 건 너희 집 쪽을 걸을 때마다 이런 정도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니네 집 쪽 갈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도성 서쪽은 운영이가 사는 곳으로 운영은 신분이 뭐야? 성 안에 사는 궁녀구나. 자, 그 다음 얘들아 애간장이 끊어지려 한다. 골라보실까요? 일단 몹시 서럽다. 그다음 얘들아 절통하다도 같은 뜻입니다. 매우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대경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고3 되기 전에 꼭 암기하셔야 돼요. 대경하다라고 하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대경 실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많이 느낌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이 화가 나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경하다라는 뜻은 매우 놀라서
얼굴색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실색을 빼고 대경하다라는 말로도 보통 써서 대경하다는 매우 깜짝 놀라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 고전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거든. 자, 마침 벽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오. 아하, 그럼 얘들아 이걸 통해서요. 운영이가 먼저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어? 편지를 먼저 줬네. 그럼 이거는 뭐야? 답장이네요, 사실. 그죠?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편지를, 어머? 네.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히고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둘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걸 알아. 근데 문제는 둘이 사귈 수 있어? 못 사겨? 못 사겨.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해봐야 이루어질 수 없으니 뭐 한 거예요? 벌써 슬픈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하, 사자성어 또 나오겠네요. 가젤고는 사자성어를 특히 좋아하니까요.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머.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 가끔 안 올 때 이쪽으로도 뒤척거리고 반대쪽으로도 뒤척거리고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전전반측입니다. 그 다음 얘들아 마지막 노심초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병이 가슴속 깊이 들어와 백약이 무효합니다. 어떤 병이겠어요? 지금 두 남녀 사이에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루어질 수 없어서 슬퍼서 걸리는 병을 뭐라고 하지? 들어보셨잖아요. 상사병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진짜로 아프거나 진짜 외상을 입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생겼다는 뜻이죠. 가슴속 깊이 들어와 백약, 100개의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라서 모든 약이 다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무슨 표현 방법이야? 과장법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과장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뭐? 그만큼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나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왜 이러는 거죠? 우리 죽으면 저 세상에서 만날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거죠. 천지신명이 도우셔서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뭐예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운영이가 뭐 때문에? 궁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종이를 앞에 두고 모기맨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물어보고 싶은 듯한 말투가 쓰였는데 사실상 이거 뭐예요? 감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마음이야? 너무너무 슬퍼요 하는 마음을 전해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운영이가 김진사한테 답을 합니다. 작년 가을밤이었지요 라면서 과거를 보통 해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군자의 모습을 뵙고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누구실 것 같아요? 지금 누구한테 보내주는 편지야? 김진사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보통 군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교 사회에서 이상적인 사람을 부르는 말이 군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누구? 김진사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자, 군자의 모습을 뵙고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유배 오신 게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생겼다는 뜻이야, 얘들아. 무슨 뜻이야, 이거? 하늘에 있는 신이 내려온 것 같아. 너무 잘생겼네. 그러니까 김진사가 엄청 잘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들아, 천상의 신선 바로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김진사한테 하는 얘기야. 그 얘들아,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은유법이 쓰인 거죠. 왜일까요? 지금 뭐니까? 천상에 있는 신선이 곧 누구니까요? 김진사니까요. 그죠? 그럼 얘들아 작년 가을밤에 뭐 한 거야?
지나가는 김진사를 보고 어머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은데 하고 둘이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작년 가을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첫 만남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저의 용모가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못하건만. 이게 뭔 소리냐면 운영이는 궁녀예요. 그래서 운영이가 모시는 대군께서 김진사를 데리고 온 거야. 초청한 거야. 자기 집으로. 그래서 우연히 두 개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대군 밑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운영이만 있는 게 아니라 9명이 더 있었어. 그래서 총 10명의 궁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 애들보다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어찌 너와 이렇게 잘생긴 너와 내가 맺어질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문장에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겸양의 말하기가 쓰였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죠? 아,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어떻게 제가 너랑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겸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마침내 가슴속 한을 맺게 할 빌미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면서 사용된 표현 방법이 바로 서리법이 쓰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진사가 초대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유명해서 초대를 받은 거야. 근데 이 운영이가 모시는 대군께서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문화생활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궁녀들한테도 글쓰기도 알려주시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알려주실 정도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글 잘 쓰는 잘생긴 남자가 있다니까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글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붓도 있어야 되는데 먹을 갈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먹을 누가 갈아줘? 운영이가 그때 가서 갈아준 거야. 그쵸? 그 자리에 있었는데 김진사가 멋지게 글을 쓰다가 먹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튀었네. 하필이면 누구한테? 하필이면 운영이한테. 그래서 이 둘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거야. 눈이 탁 그때 딱 마주치면서 파치치치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이게 바로 뭐야?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된 계기인 거예요. 이걸 계기로 마음속 한을 맺게 할 빌미가 됐어. 마음에 왜 한이 맺혀?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비극적 사랑이 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비극적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운영과 김진사의 인연이 시작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죠?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바로 인연의 시작이네. 자, 빌미는 재앙이나 뭔가가 생길 위험이 생기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자,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 얘들아 주렴이란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주자가 구술 주자거든요. 한자 다들 아시죠? 그 다음 염자가 염주할 때 그 염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중국집 같은 데 가시면 앞에 이렇게 이런 걸로 연결된 보이시나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연결된 이런 게 있는데 아시죠? 이걸 우린 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옛날에는요 구슬로 엮어서 만들어놔서 주렴이라고 불렀는데 이 주렴이 왜 있냐면 이제 조선시대야. 게다가 궁녀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외간 남자한테 보여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가는 시중을 들면서도 뭘 내려서 주렴을 내려서 잘 안 보이게 차단해 놓은 겁니다.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대. 뭐야? 나 너랑 사귀고 싶었어. 뭐래요? 꿈속에서도 봤어. 그래서 잊지 못할 사랑을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주렴은 뭘까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구슬이죠? 그래서 구슬을 엮어 만든 발. 자, 이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낭군의 모습이 황홀하게도 제 눈 속에 어려 있답니다. 그 진짜 잘생겼나 봐요, 김진사가. 계속해서 문장마다 잘생겼다는 말이 계속 들어가. 이거 진짜 잘생긴 거 아니야? 여하튼 그러면서 갑자기 백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며 체크하겠습니다. 백꽃에 두견새가 우는 소리.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오동나무에 밤비가 내리는 소리. 뭐죠? 청각적 심상이죠. 서글퍼서 차마 들을 수 없었어요. 자, 여기서 말한 낭구는 누구겠어요? 김진사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김진사. 김진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요.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 우는 소리. 그다음에 그 소리가 서글픕니다. 얘들아, 문학에서요. 어떤 새가 온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말 그대로 지저귀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항상 문학은요. 분명하게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면 내 마음 서글퍼. 근데 이 새도 슬퍼.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이입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지금 빈칸에 사용된 표현 방법 뭐라고 쓰시면 돼요? 감정이입이 쓰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운영의 감정은 서글픔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지요? 자,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체크하겠습니다. 외로운 구름이 날립니다. 사실 구름은요, 외롭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름이 외롭다라고 얘기해서 마치 구름이 정서를 느끼는 것처럼 표현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외로운 건 누구야? 나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구름에다가 이입해서 얘기했네. 무슨 설명 방식? 감정이입의 방식도 쓰였네요. 병풍에 기대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서기도 하여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해 봅니다. 왜요? 너무 답답하니까. 난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이 이 몸이 난군을 만나기 전에도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천지가 다 해도 가슴속 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얘들아, 사실 여기 T인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천지가 사라지면 가슴속의 정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표현 방법이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그렇죠. 과장법이 쓰였어요. 또 보실까요?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하는 사그러지지 않을까? 과연? 하지만 지금 무슨 표현 방법이야, 이거는?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장하여서 표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야? 나 그만큼 너에 대한 강한 연모의 마음을 느낀단다. 이걸 강조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학은 사랑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겠네요. 자, 이제 살펴볼 글은 좀 장르가 다릅니다. 설명문이에요. 그 다음 얘들아, 마찬가지로 이 글은 비평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문이기 때문에 성격은 어때요? 설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뭐냐면요. 역사에 따른 사랑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랑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고요.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를 묘사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 글은 제목이 뭐냐? 사랑의 역사입니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까지 보고 잠깐 쉽게 될 것 같네요.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네, 시간이 나오는 건 전 보통 꺽쇠 표시를 하는데 약간 습관이기는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무능력자로 봤대요. 그럼 얘들아, 고대 로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봤던 운영이나 김진사는 어떤 사람이야? 무능력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치부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낮춰서 여긴다는 뜻이에요. 어떤 가치를 낮춰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중세가 되면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난대. 그럼 얘들아,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발명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네. 중세시대, 미안해. 고대시대에는 없었던 개념이니까.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 우리 신데렐라도 그렇고 또 어디야? 오로라 공주도 다 그렇고 비슷한 내용들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주시면 이거 다 뭐야?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로망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됐어? 소설이 되었습니다. 자, 답할 수 있겠죠. 낭만적 사랑의 관점은 언제 등장하나요? 중세시대에 등장한다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의 기원은? 노블의 기원은 낭만적 사랑의 관념 등장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블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이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발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고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뭐였었어? 권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략 결혼 같은 게 바로 이때 있었던 거죠. 하지만 17세기 이후가 되었고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 그럼 뭐가 중요해?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중요해지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7세기 이전에 이 결혼과 사랑의 의미 두 가지 적을 수 있겠네. 위에 있잖아요. 뭐? 첫 번째, 의무이자 그 다음에 필요였습니다. 또 동시에 뭐였었어? 두 번째로는 권력의 결합이었어요. 근데 17세기 이후에 낭만적 사랑에 중시된 이 배경은 뭐였었어요? 이제 신분제가 구속이 좀 덜해지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위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권력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사실 권력이 있었던 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신분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점차 무엇이 강조돼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이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 글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관념 또는 결혼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순행적 구조다 이런 말 많이 써왔을 거예요. 그죠? 요건 이해되시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어진다. 근데 이걸 좀 다른 말로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시적인 구조예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통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요 단어는 알아둬야 돼.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17세기 이후입니다. 신흥 종교로 부상했습니다에서 얘들아 신흥 종교처럼 여겨졌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라서 사실상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종교처럼 굉장히 한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상에서 이 부자가 여러분 부력 아시죠? 부력할 때 그 부자거든요. 부력이 뭐야? 떠오르는 거죠. 그 뜻이에요. 어떤 현상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다라는 뜻이라서 부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당시라는 건 어떤 세대? 당시의 사람들,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사람들, 17세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 확고한 것 없이 요동하다. 요동하다 무슨 뜻이에요? 요동치다 할 때 그 요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움직이는 또는요, 급변하는 이런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얘들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때 당시의 사회가 뭔가 안정적이고 고인물처럼 굴러갔다는 거야? 아니면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뜻이야?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고, 낭만적 사랑의 현실, 어떤 현실? 매우 피곤한 현실이죠. 이러한 피곤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승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대요. 핵심 키워드 나옵니다. 초월적 자기승화. 그래서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는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의 내용이야? 초월적 자기승화의 내용인 거예요. 초월하는 거야. 나는 원래 불완전한데 진정한 사랑을 만남으로써 완전하게 초월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해서 초월적 자기승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 밑에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 두 가지가 바로 요거거든요. 시간 지금 드릴 테니까 바로 빈칸 채워보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초월적 자기승화. 두 번째는요. 사랑을 하여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우리가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낭만적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을 채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근거한다. 이 얘기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서도 뭐의 차이가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배경 언제죠? 17세기 이후입니다. 즉, 근대 부르주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이었대요. 자, 그럼 얘들아 색깔펜으로 한번 나눠서 체크하겠습니다.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1792년, 구체적인 시간대 나왔고요. 페미니스트인 이 울스턴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죠. 이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왜 단순히 우연에 비춰지는 게 아닐까? 예전에는 수동적인 존재, 즉 기다리는 존재로만 여겨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누가 다가오는 건 다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연적일 수밖에 없겠죠. 사랑에 대한 여성의 생각은 어때요? 정리해보시면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존재에서 뭘로 바뀌어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찾으러 가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로 바뀌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부터 갈까요?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상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습니다. 에서 일터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가장으로서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따라서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뭘 기대할 수밖에 없대요. 여성에게.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를 기대하며 헌신해 줄 것을 요구한대요. 하지만 여성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해줄 남성을 꿈꾼대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글에 따르면 좀 더 여성들은 낭만적인 것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거고 남성들은 뭘 더 치중하는 거야? 현실에 좀 더 치중하게 된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은 동상이몽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동상이몽 무슨 뜻이에요?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것을 꿈꾼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얘들아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나와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습. 핵심 키워드 헌신.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뭐 드라마 주인공처럼 어쩌고 사랑스러운 체험을 해줄 남성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남성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왜 결혼은 동상이몽의 현장인가요? 결혼과 제가 섞어서 얘기했네요. 결혼과 사랑에 대해 남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이다. 얘들아, 소모하다 무슨 뜻이에요? 사용하면서 점점 달아요. 그죠? 뭔가를 소진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낙인 찍으려고 한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점점 더 현대 사회로 오면서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져서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다, 변모하다 무슨 뜻이에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좀 달라지죠. 뭐야?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 간대. 자, 이 사랑은요. 앞에서 봤던 17세기 근대 부르주아 시대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왜요?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반쪽짜리인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완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야? 상대를 통해 내 자아를 더 확산해 나갈 거야. 합쳐서 1이 된다가 아니라 나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 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가 더 훨씬 더 중요해졌어? 나의 자아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따라서 사랑과 사랑하는 상대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거울이래. 거울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가 쓰였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또 쓰였네요. 그럼 얘들아 현대사회에서의 사랑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뭐 보여? 자아, 자신.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약간 자기중심적이야 사랑의 개념 자체가. 자,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현대인들은 타자, 여기서 말한 타자는 뭐겠어요? 사랑하는 상대방이겠죠? 그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사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에 의한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있대. 왜? 연애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자아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진 현대 사회에서도 자 여기서부터는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겁니다. 또 동상이몽의 결혼제도라 해도 그것이 시사한다. 시사한다 무슨 뜻이니? 보여주는 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보여주는 사랑의 유대감이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현대인들은 사랑과 결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 사랑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현대사회에서의 이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은 역사적으로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네요.